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기쁨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행복과 기쁨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기쁨은 상을 받을 때, 복권에 당첨될 때, 맛있는 식사를 할 때와 같이 일시적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다. 즐거움을 계속 느끼려면 즐거움을 야기하는 자극이 더욱 커져야 한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은 각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요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지요. 이처럼 행복은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죠. 이 책의 어린 아이들 역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한 할머니의 어린 딸의 행복을 위해 떠난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삶의 행복은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곳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요? 무대는 나무꾼 가족이 사는 오두막의 실내 풍경. 소박한 시골집이지만 누추하지 않다. 장식용 선반이 달린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막이 올라가면 틸틸과 미틸은 작은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다. 엄마는 아이들의 이불을 잘 여며주고는 몸을 굽혀 잠든 아이들을 잠시 지켜보다가 반쯤 열린 눈으로 얼굴을 빼끔 내밀고 있는 아이들 아빠에게 손짓한다. 등잔불을 끄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오른쪽 문으로 나간다. 잠시 뒤 창의 덧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무대가 차츰 밝아진다. 두 아이도 잠에서 깼는지 일어나 앉는다. 미틸? 응, 오빠. 자, 오빠는? 내게 말을 하는데 자고 있을 리가 있어? 그런데 오늘이 크리스마스야?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무 선물도 못 받을 거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부탁하러 마을에 갈 시간이 없었대. 하지만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꼭 오실 거야.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밤 부잣집 아이들한테 가실 거야.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에서 빛나는 집들을 본다. 건너편 부잣집 아이들 집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며 아이들은 케이크와 과자 먹는 상상을 하며 논다. 그러다 파티에 온 것처럼 두 아이들은 나무 의자 위에서 즐겁게 발을 구른다. 그때 누군가가 오두막 문을 두드린다. 틸틸은 겁에 질려 갑자기 조용해진다. 아이들이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커다란 문빗장이 삐걱 소리를 내며 저절로 올라간다. 문이 반쯤 열리더니 초록 옷을 입고 빨간 두건을 쓴 자그마한 할머니가 들어온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고 다리를 저는 데다 한쪽 눈이 멀어있다. 구부러진 코가 턱에 닿을 정도로 길고 구부정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있다. 틀림없이 요술쟁이 할머니이다. 여기 혹시 노래하는 풀이나 온몸이 파란 파랑새가 있니? 풀은 있지만 노래하지는 않아요. 우리 오빠한테 새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새는 줄 수 없어요. 왜? 제가 기르는 새니까요. 그래, 맞는 말이구나. 틸틸은 요술쟁이 할머니에게 새 장을 보여준다. 이런 새는 필요 없다. 온몸이 완전히 파랗지가 않잖아. 아무래도 너희가 나한테 필요한 새를 찾으러 가줘야겠다. 저는 그 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건 나도 몰라. 그러니 찾아야지. 노래하는 풀은 없어도 된다만 파랑새는 꼭 있어야 해. 내 어린 딸이 몹시 아프거든. 아무튼 그 애는 행복해지고 싶어 한단다. 틸틸은 요술쟁이 할머니가 옆집에 사는 베를린고 할머니랑 닮았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화를 내며 자신은 요술쟁이 베를린느라고 말한다. 어서 출발해야 한다며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창문을 보며 과자를 먹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저 멀리서 먹고 있는 아이들은 못됐다며 이 집이 더 아름답다고 말한다. 너희들 집이 훨씬 아름다워.
너희가 제대로 볼 수 없을 뿐이지. 무엇이든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게 중요해.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들이야. 요술쟁이들이 죽은 뒤로 인간은 제대로 보질 못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가 달린 초록 모자를 주며 이 모자에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눈을 활짝 열어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랑새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아이들에게 모자를 준다. 틸틸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이아몬드를 돌린다. 그러자 방 안 모습이 기적처럼 순식간에 바뀐다. 요술쟁이 할머니는 갑자기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고 오두막 벽은 투명한 돌로 변하여 사파이어처럼 파란빛을 띈다. 낡고 초라한 가구들도 살아 움직이는 듯 생기를 띠고 윤기가 흐른다. 몸에 꼭 끼는 빵껍질 색깔의 옷을 입고 작고 뚱뚱한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통에서 튀어나온다. 그들은 4파운드 빵의 요정들이다. 이어서 불의 요정이 노란색과 주홍색으로 된 꼭 끼는 옷을 입고 아궁이에서 튀어나온다. 불의 요정은 깔깔거리며 빵의 요정들 뒤를 쫓아다닌다. 찬장 발치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던 개와 고양이도 한꺼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불독 가면을 썼고 다른 한 사람은 고양이 가면을 썼다. 개는 소란을 피우며 틸틸과 미틸에게 반가움을 표시했다. 고양이는 미틸에게 조심히 다가가 인사를 했다. 마법은 여전히 계속되어 물통이 몹시 날카로운 노랫소리를 내며 빛을 뿜어내는 분수로 바뀌더니 순식간에 개수대를 에메랄드 진주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보석들 속에서 물의 요정이 솟아나온다. 아가씨의 모습을 한 물의 요정은 개수대에서 나오자마자 불의 요정에게 대뜸 달려든다. 그때 식탁에 있던 우유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만다. 쏟아진 우유에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겁을 먹고 바들바들 떠는 하얗고 커다란 형체가 나타난다. 찬장 밑에 놓여있던 원뿔 모양의 사탕이 길어지더니 사탕의 요정이 종이봉투를 찍고 튀어나온다. 사탕의 요정은 다정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거짓말을 아주 잘할 것처럼 생긴 남자로 파란색과 흰색으로 된 긴 작업복을 입었다. 그때 식탁에서 등잔이 떨어진다. 등잔이 떨어지는 순간 불꽃이 확 피어오르더니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다. 여인은 투명하고 눈부신 긴 베일을 쓴 황홀한 모습으로 꼼짝도 않고 서 있다. 그때 누군가 오른쪽 문을 3번 거칠게 두드린다. 아빠일 것을 짐작한 틸틸은 서둘러 다이아몬드를 돌렸고 마법이 끝나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요정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요정들을 서둘러 창문으로 내보낸다. 오른쪽 문이 반쯤 열리더니 아빠와 엄마 얼굴이 나타난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본다. 문이 다시 닫히고 막이 내린다. 요술쟁이 베를린느가 사는 궁전의 호화로운 현관. 밝은 색을 띤 대리석 기둥의 윗부분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계단과 난간도 매우 고급스럽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고양이와 사탕의 요정과 불의 요정이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른쪽 안쪽에서 등장한다. 그곳은 요술쟁이 할머니의 옷장이 있는 곳이다. 고양이는 몸에 달라붙은 검은 비단 옷을 입고 얇은 베일을 썼다. 사탕의 요정은 반은 흰색, 반은 연한 푸른색의 긴 비단 옷을 입었다. 불의 요정은 색색의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긴 주홍색 망토를 입었는데 망토 안쪽은 황금빛이다. 셋은 방을 가로질러 무대 앞으로 나온다. 고양이가 사탕의 요정과 불의 요정을 중앙 현관 앞으로 불러 모은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파랑새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하는데 고양이는 아이들이 파랑새를 찾으면 자기들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방해하기로 한다. 하지만 요술쟁이 할머니는 추억의 나라로 가는 길에는 요정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짙은 안개가 끼어있다. 팻말이 붙은 커다란 떡갈나무가 무대 오른쪽 앞에 서 있다. 무대는 온통 흩뿌연 우윳빛이다. 팻말이 있어. 읽을 수가 없네. 잠깐 기다려. 나무 뿌리를 딛고 올라가 볼게. 자, 됐어. 추억의 나라? 라고 쓰여 있어.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셔? 저 안개 속에 계시겠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자.
희뿌연 빛이 점점 옅어지더니 마침내 무대가 밝아지면서 안개가 완전히 사라진다. 투명해지는 빛 속에서 농부의 오두막이 보인다. 지붕과 벽이 초록빛 잎사귀로 뒤덮인 아담하고 예쁜 집이다. 창문과 문이 활짝 열려있고 개똥 지팡이가 자고 있는 새장 하나가 창문턱에 놓여있다. 늙은 농부 부부가 문 앞에 놓인 의자 위에서 자고 있다. 틸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다. 저희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예요. 저희가 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난 틸틸과 미틸은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라도 산 사람이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저런 추억거리를 이야기하다가 새장 안에 갇힌 개똥지빠기를 본다. 개똥지빠기가 깨어나 목청껏 노래하기 시작한다. 새가 완벽한 파란색임을 보고 깜짝 놀라며 틸틸은 할머니께 새를 달라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한다.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을 때부터 다시 안개가 끼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안개가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막이 내릴 때는 커다란 떡갈나무 밑에 있는 틸틸과 미틸의 그림자만 어렴풋이 보인다. 미틸, 이쪽이야. 빛의 요정은 어디 있지? 나도 모르겠어. 새가 파란색이 아니야. 까맣게 변했어. 오빠, 손 좀 잡아줘. 너무 무섭고 추워. 금속으로 이루어진 크고 웅장한 방이다. 전체적으로 무덤처럼 간결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며 그리스나 이집트 신전 같은 느낌을 준다. 막이 오르면 반짝이는 긴 검은색 옷을 입은 매우 아름다운 밤의 여왕이 무대 가운데 있는 계단에 앉아있다. 여왕의 양쪽에 두 아이가 보인다. 한 아이는 사랑의 신 큐피드처럼 거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미소를 띤 채 깊은 잠에 빠져있다. 다른 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 베일을 쓴 채 꼼짝 않고 서 있다. 무대 앞 오른쪽으로 고양이가 등장한다. 누구냐? 저예요, 밤의 여왕님. 너무 지쳤어요. 무슨 일이냐? 수척해 보이는구나. 우리 비밀이 탄로나게 생겼어요. 종말의 시작이에요. 무슨 일인데 그러지? 대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 나무꾼의 아들인 틸틸과 마법의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그 애가 이리로 오고 있답니다. 파란새를 찾겠다고 말이죠. 글쎄, 빛의 요정이 우리를 배신하고 완전 인간편으로 돌아섰지 뭡니까? 그 아이를 여기까지 안내해준 게 바로 빛의 요정이라니까요. 게다가 햇빛 속에서도 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진짜 파란새가 여기 꿈속의 파란새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었어요. 불행히도 그 아이들이 진짜 파랑새를 손에 넣으면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겠죠. 맙소사. 세상이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뭔. 도대체 인간들이 바라는 건 뭐지? 모든 걸 다 알아내야겠다는 건가? 내 비밀들을 이미 3분의 1이나 알아차렸으면서. 여왕님, 저도 알아요.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저도 안다고요. 상대는 어린애들이니까 그 애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달빛 먹는 새들이 있는 청동문을 열어볼 생각도 못할 거예요. 잠깐. 무슨 소리지? 아이들만 온 게 아니더냐. 여럿이 오는 소리 같은데. 무대 오른쪽 앞으로 틸틸과 미틸이 빵의 요정, 사탕의 요정, 개와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고양이는 틸틸에게 재빨리 다가가 아첨하기 시작한다. 밤의 여왕도 아이들을 쌀쌀맞게 대한다. 그들이 파랑새를 찾으러 왔다고 하자 밤의 여왕은 자신은 열쇠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열쇠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갈구에 밤의 여왕은 체념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열쇠를 준다. 열쇠를 받은 아이들은 차례차례로 청동문을 열기 시작한다. 유령들, 질병들, 전쟁들, 어둠과 공포들, 침묵, 밤의 여왕의 그림자의 향기들, 숲과 들판의 밤이슬들, 별의 요정들을 만나고
마지막 청동문 앞에 서 있다. 밤의 여왕은 아이들에게 크게 위협했고 틸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린다. 순식간에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진다.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꿈의 정원이 달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환상적인 파랑새들이 달빛과 별빛을 받으며 보석처럼 빛나는 수많은 별들 사이를 쉬지 않고 날아다닌다. 파랑새들의 날개가 닿는 곳들마다 빛을 내며 반짝인다. 아득한 지평선까지 날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파랑새들은 파란 하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원에 부는 바람 같기도 하며 환상적인 정원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파랑새들이야! 드디어 파랑새를 찾았어! 이 새들은 사람 손길에 익숙한가 봐. 손만 벌리면 다 날아와서 손에 앉는다니까? 오빠, 난 벌써 7마리나 잡았어. 우와, 날개를 퍼덕거려. 잡고 있을 수가 없어. 나도 그래. 너무 많이 잡았어. 자, 이제 나가자. 빛의 요정이 우리 기다릴 거야.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와. 그들은 파랑새들을 품 안에 잔뜩 안고 정원을 나온다. 새를 잡지 않은 빵의 요정과 사탕의 요정이 뒤따라간다. 밤의 여왕과 고양이만이 안쪽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정원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아이들이 파랑새를 잡았느냐? 아니요, 파랑새는 아직 달빛 속에 있어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요. 막이 내린다. 내려온 막 왼쪽으로 빛의 요정이, 오른쪽으로 틸틸과 미틸이 개와 함께 등장한다. 하지만 새들은 이미 죽었는지 머리를 떨구고 날개도 꺾인 채 움직이지 않는다. 빛의 요정은 흐느껴 오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어차피 햇빛 속에서는 살 수 없는 새들이었다고 위로한다. 숲속 밤이다. 떡갈나무, 너도밤나무, 느릅나무, 포플러, 전나무, 사이프러스나무, 보리수, 밤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오래된 나무들이 달빛 아래에 서 있다. 고양이는 나무들이 나무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틸틸과 미틸이 나무꾼의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나무들과 고양이는 그 아이들을 없앨 절호의 기회니 꼭 없애버릴 것을 작당한다. 틸틸과 미틸과 개가 들어온다. 고양이는 그들에게 아첨 떨며 충직한 개와 아이들 사이를 갈라놓는다.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곧 긴 떨림이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을 흔든다. 오래된 거대한 나무들의 몸통이 양쪽으로 쫙 벌어지면서 안에 갇혀있던 나무의 영혼들이 나온다. 영혼들은 나무의 성격과 모양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 거대한 떡갈나무가 등장한다. 파랑새가 떡갈나무 어깨에 앉아있다. 떡갈나무가 다가오자 둥글게 모여있던 모든 나무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비켜준다. 틸틸은 떡갈나무에게 파랑새를 달라고 하지만 떡갈나무는 틸틸의 아버지가 나무들을 괴롭힌 일을 말하며 아이들을 위협한다. 충직한 개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자 고양이는 담쟁이 덩굴로 개를 묶어버릴 것을 요청한다. 담쟁이 덩굴은 개를 짐짝처럼 묶은 뒤 떡갈나무의 굵은 뿌리에 단단히 묶는다. 나무들은 누가 아이들을 죽일지 회의를 하고 죽이기를 떠미는 나무들의 모습에 분노를 터뜨리며 떡갈나무는 자신이 아이들을 죽이기로 한다. 틸틸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며 나무들과 싸운다. 고양이와 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고양이는 발을 접질렀다며 아이들을 돕지 않는다. 개는 담쟁이 덩굴을 물어뜯으며 아이들을 돕는다. 곧 빛의 요정이 들어온다. 빛의 요정이 점점 가까이 오자 새벽의 요정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숲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빛의 요정은 어서 다이아몬드를 돌리라고 조언하고 틸틸은 얼른 다이아몬드를 돌린다. 그러자 나무의 영혼들이 재빨리 나무 둥지 속으로 들어가고 대문처럼 갈라졌던 틈새가 순식간에 닫힌다. 숲은 다시 평화로워진다. 틸틸 남매가 빛의 요정, 개, 고양이, 빵의 요정, 불의 요정, 사탕의 요정, 물의 요정, 우의 요정들과 함께 등장한다. 빛의 요정은 베를린느 할머니에게 전가를 받고 아이들에게 공동묘지에 파랑새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요정들은 공동묘지가 무서워 가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아이들만이 공동묘지에 가기로 한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다. 시골의 공동묘지. 풀이 무성하게 덮인 수많은 무덤들과 나무, 십자가, 묘비 등이 보인다. 풀이 무성하게 덮인 수많은 무덤들과 나무, 십자가, 묘비 등이 보인다.
틸틸과 미틸은 작은 돌기둥 옆에 서 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은 자정이 되자 다이아몬드를 돌린다. 무섭도록 조용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잠시 뒤 십자가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땅이 열리면서 묘비들이 들린다. 모든 무덤들이 열리고 그 안에서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수증기처럼 가늘고 희미하지만 점점 희고 순결한 꽃이 된다. 꽃송이는 점점 더 크고 탐스럽게 자라는 동시에 조금씩 늘어나서 주변에 넓게 퍼진다. 묘지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정원으로 변하고 그 위에 첫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무덤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없다. 틸틸, 미틸, 빛의 요정, 개, 고양이, 빵의 요정, 불의 요정, 사탕의 요정, 물의 요정, 우유의 요정이 들어온다. 이번에는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행복과 기쁨들이 모여 있어요. 행복과 기쁨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좀 가져도 돼요? 작은 행복들도 큰 행복들도 섬세한 행복들도 있어요. 뚱뚱한 행복들도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행복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행복들도 있어요. 불행들은 여기에서 가까운 동굴에 사는데 그 동굴은 행복의 정원과 이어져 있지요. 이제부터 신중하게 계획을 짜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행복과 기쁨들은 대부분 아주 착하지만 몇몇은 아주 큰 불행보다도 위험하고 사악하거든요. 개와 빵의 요정과 사탕의 요정은 아이들을 따라가기로 하고 물의 요정과 불의 요정은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고양이는 오래된 친구들이 불행의 동굴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로 한다. 빛의 요정은 행복들을 방문할 때 쓰는 두꺼운 베일을 가져와 쓰고 들어가기로 한다. 막이 열리고 정원 앞에 높은 대리석 기둥들이 있는 넓은 방이 보인다. 기둥들 사이사이로 무거운 느낌을 주는 자줏빛 휘장이 황금색 밧줄에 매어 드리워져 있다. 식탁이 방 한가운데 있고 촛대, 수정제품,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과 고급 요리들이 그 위에 놓여 있다. 식탁 주위에는 얼굴이 붉고 몸집이 크고 살이 많이 찐 행복들이 푸짐한 고기 요리, 이국적인 과일들, 화려한 물병들, 술단지들을 앞에 놓은 채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뒹굴고 졸고 있다. 무거운 느낌을 주는 붉은빛 조명이 무대를 비춘다. 틸틸, 미틸, 개, 빵의 요정, 사탕의 요정은 겁먹은 표정으로 무대 앞 오른쪽에 빛의 요정을 중심으로 모여있다. 고양이는 말없이 곧장 무대 오른쪽 안으로 가더니 검은 장막을 들추고 그 뒤로 사라진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행복들과 인사를 하고 가장 뚱뚱한 행복들은 아이들을 식탁에 초대한다. 아이들이 거절하자 뚱뚱한 행복들이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발버둥치는 아이들을 끌고 간다. 틸틸, 빨리 다이아몬드를 돌려요. 바로 지금이에요. 틸틸이 빛의 요정의 말을 듣고 다이아몬드를 돌린다. 곧 무대는 옅은 장밋빛을 띤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의 조명으로 밝아진다. 이전의 무겁고 화려한 장식들과 두꺼운 자줏빛 장막은 사라진다. 파티장에 있던 식탁은 사라지고 없다. 행복들은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초라하고 앙상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 그들은 벼랑간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행복들은 불행들이 사는 동굴로 건너간다. 추하기도 하지.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행복들이 이성을 잃은 것 같군요. 불행의 동굴 말고는 피할 곳이 없으니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불행들이 그들을 영원히 잡아둘까봐 걱정이네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여긴 어디예요? 정원 안은 잠에서 막 깨어난 듯 싱그러운 천사의 모습을 한 여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모두들 갓 피어난 장미꽃색, 미소 띤 물의 색, 새벽 하늘의 색, 이슬 머금은 호박색 등 신비한 빛깔의 곱고 보드라운 실로 짠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있다. 행복들은 틸틸과 미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즐겁게 파랑도를 춘다. 춤이 끝나자 태정처럼 보이는 아이가 틸틸에게 다가와 손을 내민다. 안녕 틸틸.
여기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넌 누구니? 나를 모르겠어? 설마 우리들 중에서 한 명도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글쎄, 모르겠는데. 너희들을 본 기억이 없어. 얘들아, 들었니? 틸틸이 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틸틸, 네가 아는 행복은 우리들 뿐이야. 우리는 늘 네 곁에 있어. 언제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들고 깨어나고 숨 쉬면서 지내왔단 말이야.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너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은데. 그래, 어쩌면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 난 집에 있는 행복들의 대장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너희 집에 사는 행복들이고. 우리 집에 행복이 이렇게 많다고? 아무튼 이럴 때가 아니에요. 파랑새에 대해 알아봐야지요. 집에 있는 행복들의 대장이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몰라요. 어딜 가야 파랑새를 만날 수 있을까? 얘들아, 틸틸한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때 큰 키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빛나는 긴 옷을 입고 천천히 다가온다. 행복은 틸틸에게 기쁨과 행복들을 소개해준다. 저 멀리 황금빛 구름 속에 있는 분은 누구지? 발꿈치를 서서 멀리 보려고 애써야만 간신히 보이는 분 말이야. 아, 사랑하는 기쁨이야.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애써도 소용없어. 넌 너무 작아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어. 여기저기서 나타난 다른 기쁨들이 모성애를 환호하며 맞이한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오자 조용히 비켜선다. 모성애는 틸틸과 미티를 알아보고 살갑게 대한다. 모성애는 아이들에게 인간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알려준다. 아이들의 미소가 한 살씩 젊어지게 만든다던가, 아이들의 입맞춤과 눈길과 손길의 옷을 입는다던가, 아이들의 눈물은 엄마의 눈을 별처럼 맞는다던가 하는 비밀을 알려준다. 틸틸은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한다. 모성애와 다른 기쁨과 행복들은 빛의 요정을 알아보고 그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만 빛의 요정은 때가 되었을 때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하늘 궁전의 거대한 방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 푸른 터키석으로 된 둥근 천장을 받친 새파란 사파이어 기둥들이 한없이 늘어서 있다. 이 장의 마지막쯤에 시간 할아버지가 열고 들어오는 오팔색 문 뒤에는 현실의 세상과 새벽의 항구가 있다. 이 큰 방은 긴 파란색 옷을 입은 수많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잘 정돈이 되어 있어 어수선하지는 않다. 노는 아이들도 있고 산책하는 아이들도 있으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깊이 생각에 잠긴 아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도 있고 기둥들 사이에서 미래의 발명품을 만드는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이 쓰는 도구와 연장, 기계, 악기뿐 아니라 아이들이 심고 키우는 식물과 꽃들도 모두 초자연적으로 빛나는 파란색을 띠고 있다. 아이들 사이로 천사처럼 보이는 존재들도 눈에 띈다. 틸틸 일행이 등장하자 파란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달려나온다. 와, 신기해. 살아있는 아이들이야.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어. 왜 우리를 살아있는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이 아이들은 살아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아이들은 여기서 뭘 해요? 태어날 시간을 기다려요. 세상에 태어날 아이들은 모두 이곳에서 기다리다가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각자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원하면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큰 문이 열릴 때 세상으로 내려가지요. 틸틸은 파란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한다. 파란 아이들은 틸틸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서로 나선다. 틸틸은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 꼭 한 가지씩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곧 자신의 동생이 될 아이가 틸틸에게 말을 건다. 안녕? 잘 지냈어? 내게 입 맞춰줘, 형. 미틸 누나도. 내가 바로 형과 누나의 동생이거든.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고 엄마에게 말해줘. 뭐라고? 넌 우리 집에 올 거니? 물론이야. 내년 성지주일에 갈 거야. 동생이라고 날 괴롭히면 안 돼. 형과 누나를 미리 만나다니 정말 좋아. 들고 있는 가방에는 뭐가 있니? 넌 우리 집에 올 때 뭘 가져올 거야?
3가지 질병을 가져갈 거야. 성홍열, 백일의, 홍역. 뭐? 그렇게 많이? 그럼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는 거지. 뭐라고? 그럴 거면 뭐하러 태어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뭐. 곧 파란 아이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어난다. 작업장에 있던 아이들은 만지던 기계나 악기, 도구에서 손을 떼고 잠자던 아이들도 깨어난다. 웅장한 오팔색 문이 천천히 열린다. 세상에서 나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온다. 붉은색과 초록색 불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틸틸과 그 일행은 시간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기둥에 숨어있는다. 문 앞에는 키가 큰 시간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휘날리며 긴 낫과 모래시계를 두 손에 들고 있다. 장밋빛 새벽 안개가 낀 구두에 범선 채가 정박해 있고 하얗고 금빛이 나는 돛의 끝부분이 보인다. 시간 할아버지는 세상에 나갈 시간이 된 파란 아이들을 골라낸다. 시간 할아버지가 오팔색 문을 닫는다. 그러고는 넓은 방을 마지막으로 쓱 훑어보더니 갑자기 틸틸 일행을 발견한다. 시간 할아버지는 위협적으로 낫을 휘두르며 다가온다. 대답하지 마요. 제가 파랑새를 잡았어요. 지금 제 외투 속에 감췄어요. 자, 이제 빨리 다이아몬드를 돌려요. 그럼 우리 흔적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무대는 작은 문이 뚫려있는 벽을 나타낸다. 새벽이다. 틸틸, 미틸, 빛의 요정, 빵의 요정, 사탕의 요정, 불의 요정, 우의 요정이 등장한다. 빛의 요정은 틸틸과 헤어질 준비를 한다. 요술쟁이 할머니가 와서 파랑새를 달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제겐 파랑새가 없는걸요? 추억의 나라에 있던 새는 검게 변했고 밤에 궁전에 있던 새들은 모두 죽어버렸어요. 숲속에 있던 파랑새는 결국 잡지 못했고 미래의 나라에서 가져온 새는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새들의 빛깔이 변한 것도 죽어버린 것도 저를 피해 도망친 것도 모두 제 탓이 아닐까요? 요술쟁이 할머니가 화를 내면 어쩌죠?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우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파랑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지요. 아이들은 빵의 요정, 사탕의 요정, 물의 요정, 불의 요정, 우의 요정과 인사를 한다. 개와 고양이는 싸우고 있다. 틸틸과 미틀은 싸움을 말린다. 벽 뒤에서 8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들린다. 빛의 요정이 살짝 열린 작은 문 사이로 아이들을 밀어넣자 문이 다시 닫힌다. 무대는 텅 비고 잠시 뒤 작은 문이 있는 벽을 나타내는 무대 장치의 가운데가 열리면서 마지막 장이 시작된다. 일정과 똑같은 시일 내 하지만 벽과 모든 환경이 전보다 훨씬 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 덧문 틈 사이로 햇빛이 밝게 들어와 활기찬 분위기를 풍긴다. 방의 오른쪽 안쪽에 놓인 침대 2개의 틸틸과 미틸이 깊이 잠들어 있다. 고양이와 개와 사물들은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있던 자리에 있다. 엄마가 들어온다. 엄마는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은 그동안의 여정을 말한다. 엄마는 아이들이 아직 꿈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빠가 들어와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는 별일 없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린다. 일막에 나왔던 요술쟁이 할머니와 똑같이 생긴 자그마한 할머니가 손에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요술쟁이 베를린느 할머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파랑새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횡설수설대는 말에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웃집 할머니는 개의치 않는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딸의 안부를 전한다. 늘 똑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하지요. 의사 선생 말로는 신경성이라나 뭐라나. 그래도 난 어떻게 하면 그 애의 병이 낫는지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군요. 크리스마스 때고 네, 틸틸의 새를 갖고 싶다는 거죠? 틸틸? 할머니의 가여운 어린 딸에게 그 새를 주지 않을래?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네 새를 갖고 싶어 했단다. 아! 맞아! 내 새! 저기 새장이 있네. 그런데 새가 한 마리밖에 없네. 저것 좀 봐. 파란색이야. 저건 틀림없이 내가 기르던 맷비둘기인데? 내가 떠날 때는 파란색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파란색이야.
틸틸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고리에 걸린 새 장을 떼어내 이웃집 할머니에게 건넨다. 이웃집 할머니는 딸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한다. 할머니가 퇴장한다. 아이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개, 고양이, 빵, 우유, 물, 불 등 함께했던 요정들에게 인사한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이웃집 할머니가 아주 어여쁜 금발머리 소녀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 소녀는 품에 틸틸이 준 새를 꼭 안고 있다. 소녀는 다 나아 걷고 뛰고 춤추고 날아다닐 수 있었다. 아니, 빛의 요정을 똑 닮았어. 맞아. 키는 훨씬 작지만. 그래, 하지만 곧 자라겠지. 애야, 틸틸 오빠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틸틸이 갑자기 수줍어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엄마는 틸틸의 예의 없는 행동을 나무란다. 틸틸은 소녀의 볼에 서투르게 입을 맞춘 뒤 잠시 그 앞에 서 있는다.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다 틸틸이 새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 정도면 제법 파란 셈이지? 응, 맘에 쏙 들어. 예쁜 파란색이야. 이 새보다는 더 파란 새도 봤지만 잡을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이 새는 정말 예뻐. 틸틸이 소녀의 손에서 새를 받으려고 한 걸음 다가간다. 소녀는 엉겁결에 몸을 피하고 그 틈을 타 새가 소녀의 품에서 빠져나와 날아가 버린다. 엄마, 날아가 버렸어요. 소녀가 울음을 터뜨린다. 괜찮아, 울지 마. 내가 다시 잡아줄게. 누구든 그 새를 보면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새가 꼭 필요해요. 행복을 위해서. 막이 내린다. 파랑새는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희곡 작품인데요.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 수필가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모두 프랑스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마르텔 링크는 모든 작품을 프랑스어로 남겼습니다. 그의 희곡 파랑새는 연극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문학 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의 문학상인 노벨 문학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열정적으로 글을 썼고 1949년 5월 프랑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파랑새에 나오는 아이들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틸틸과 미틸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추억의 나라입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누군가를 떠나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홀로 되뇌어야 한다는 것도 참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너희를 볼 수 있단다. 이별은 늘 힘들지만 그 사람과 언제 어느 순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과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며 그분을 그리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않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추억의 나라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음 장소는 밤의 궁전입니다. 틸틸은 두려움을 딛고 전쟁, 질병, 유령들이 갇혀있던 청동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마지막 청동문에는 상상도 못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죠. 달빛에서만 살 수 있는 파랑새들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건 마치 불행 중 피어오른 헛된 행복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제 감정에 쉽게 함몰되는 편인데요. 제 우울함에 잠겨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제가 흘린 눈물이 반짝이는 보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갖 불행들 속에서도 전 저의 우울에 대한 눈물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낙담을 이겨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낙담 속에서도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빛에서만 사는 파랑새, 즉 제 보석과 같이 반짝이는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우울 속에 빠져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시야를 가리는 생각인 거죠. 결국 햇빛 속에서 파랑새들은 모두 죽습니다.
제가 가치 있다고 본 제 눈물도 현실 세계에서는 다 타버린 숫덩이일 뿐이지요. 다음으로 아이들은 숲속과 공동묘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숲속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사실 그 속은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공동묘지 역시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아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돌려 진실을 보았듯 우리 역시 다이아몬드를 돌릴 수도 돌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행복의 정원입니다. 행복의 정원은 크게 포장된 행복들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대가 꾸며져 있기도 하죠. 자주색의 휘장이 잔뜩 감긴 무대는 등장하는 행복들이 어쩌면 알맹이가 탄탄한 그런 행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줍니다.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뚱뚱한 행복들은 사라지고 진실하고 소박한 행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집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책의 1막을 보면 요술쟁이 할머니 베를린드가 아이들에게 저 멀리서 과자를 먹고 파티를 하는 집보다 이곳이 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집에 사는 행복들을 보는 눈을 가졌던 것이죠. 수많은 행복 중에 사랑의 행복은 너무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는 행복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뚱뚱한 행복들처럼 바람만 잔뜩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알맹이 자체가 단단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와 닮은 모성애라는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모성애가 가장 큰 행복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엄마에게 받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찢어진 상처에 가려 그 본질적인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엄마를 떠올리면 따스하고 사랑 넘치는 모성애보다는 제가 받은 상처를 떠올리기 일쑤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제 상처보다 엄마의 마음을 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나라인데요. 미래의 나라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상에 가지고 나갈 것들을 한 가지 이상씩 챙겨나가게 됩니다. 바로 각자의 운명이죠. 사실 저는 운명보다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사용하고 싶은데요.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된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목적의 실현이 바로 비전이 아닐까요? 우리가 뭘 위해 달려야 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다 진취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질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민 끝에 결국엔 그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된 월요일 감당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행복한 꿈 꾸시길 바라요.